아파트 값이 30주 만에 상승했습니다. 대치와 음마 등 재건축 아파트 값이 올랐기 때문인데 아직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에도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1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 기업의 열형 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30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대치와 음마 등 재건축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진 영향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01%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0.14% 뛰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값은 0.19% 올라 전주보다 오름폭을 키웠고 반면 일반 아파트 값은 0.02% 하락해 28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이번 상승 전환은 추격 매수가 본격화되지 않아 추세 전환으로 해석하긴 이르다며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 재건축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힌 만큼 당분간 매도 매수자들의 눈치 싸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가 굉장히 부진하다면서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도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연구기관장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더 크게 악화했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연초부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정책 초점을 맞춰왔음에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에 대한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였는데 입법화가 안 돼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최고 방점을 둘 것이며 산업혁신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가속화되게 하겠다며 사회 안정망 강화를 비롯해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세 가지가 중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이 1980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부문의 투자액도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해외 직접 투자액은 141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4.9% 증가했습니다. 이는 분기별 투자액 중 역대 최고치로 증가율은 2017년 1분기 62.9%를 기록한 후 8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작년 1분기 투자가 분기별 평균치보다 대폭 감소한 데 대한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140% 이상 늘어난 57억 9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1분기 제조업 투자액 역시 분기별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저축은행 여수신 규모가 각각 60조를 돌파했습니다. 2011년 부실 사태 이후 8년 만인데요. 사태 이전과 이후 저축은행 내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축은행이 부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사태 이전인 2000년 18조였던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2009년 처음 60조 원을 돌파하기까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2010년 5월엔 65조 7,541억 원까지 여신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2011년 초부터 저축은행 거대 부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래프는 빠르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태 여파로 2014년엔 27조 5,698억 원까지 여신 규모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수만 명의 피해자가 나오면서 업계 전체의 신뢰도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던 저축은행이 사태 이전 수준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여신 총잔액은 60조 1,2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신 규모도 올해 60조 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사태 여파가 미치기 전인 2011년 63조 107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지 7년 만에 다시 60조 원을 넘겼습니다. 자산 구성이 옛날보다는 위험 요소가 좀 더 줄었던 거고요. 충당금도 18년부터 계속 단계적으로 좀 쌓았고, 여러 가지 이제 건전성 쪽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나아졌죠.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여수신 잔액이 회복된 것을 놓고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크게 개선된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4.36%로 규제 비율인 7에서 8%보다 훨씬 높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액 여신 비율이 줄었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많이 달라졌다며 특히 PF 대출은 5.2조 규모로 전체 여신 비중 중 10%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 규모 양극화가 심해진 만큼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8조 원대 저축은행이 있는가 하면 1,000억도 안 되는 저축은행이 있는데 은행권하고 비슷한 대규모 저축은행은 은행 수준의 규제를 해줘야 되고.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 기업의 열연 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열연 강판은 쇳물을 가공해 나온 평평한 판 모양의 철강 슬래브를 고온으로 가열한 뒤 누르고 느려서 두께를 얇게 만든 강판을 말합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 강판에 대한 1차 연례 재심에서 포스코 열연 제품에 적용할 상계 관세율을 기존 41.57%에서 0.55%로 낮췄습니다. 현대제철의 상계 관세도 예비 판정 당시 3.95%였으나 이번에 0.58%로 내려갔고 이외 다른 국내 업체는 0.56%의 상계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에 성실하게 응한 점 등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최근 인보사 K주 사태까지 국내 바이오계 전반에 악재가 계속되면서 투자 심리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해당 이슈들이 각 종목에 국한됐을 뿐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은 여전히 성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바이오 섹터 내에는 악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국내 보톡스 기업들의 균주 소송에 이어 최근에는 인보사 사태도 있었습니다. 특히 인보사 사태의 경우 오는 19일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가 발표된다는 점에서 관련주를 또다시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바이오 종목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최근 해당 이슈가 섹터 전반의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이오 신약과 관련한 종목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바이오 시밀러 관련 종목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겁니다. 이명선 신영증권연구원은 연초 대비 제약의약품 종목이 하락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슈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뿐 섹터 전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인 셀트리온은 인보사 K주가 품목 취소된 직후인 지난달 29일과 개인 매도가 이어진 오늘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연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하락 마감한 날보다 상승 마감한 날이 2~3배가량 많았습니다. 지난 2015년 26억 7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전 세계 바이오 시밀러 시장 규모는 지난해 160억 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오는 2020년에는 그 규모가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바이오 종목의 악재가 바이오 시밀러 업계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악재 속에서도 건재함을 보이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 종목들. 한화투자증권은 셀트리온을 업종 내 최선호주로 선정했고 신영증권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천당제약 등을 추천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로 교통난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교통시설을 신설할 때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겠다는 방안도 내놓고 있는데요. 각종 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곳은 토지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땅값이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토지 투자에 나설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어떤 땅을 특히 눈여겨봐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땅꾼 전은규 부동산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 소장님, 올해 초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24조 원대 23개 사업의 예타 조사를 면제해줬는데요. 이런 지역에 토지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예, 다들 알다시피 지금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함으로 인해서 남양주, 하남, 일산 밑에 고양시 그리고 안산 이런 여러 가지 수도권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5조나 되는 이 보상금이 풀리면서 이 보상금 풀리는 지역 주변을 좀 노려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신도시나 도로, 제2공항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도로망 호재를 가장 눈여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수도권을 잇는 기존에 이제 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요. 이미 거기는 이제 포화 상태고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그 위에 바로 또 제2 외곽순환도로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미 이제 일부 구간은 이제 개통이 됐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띠를 이룬다고 하면은 그 수도권 좀 범위가 광범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특히 이제 동쪽에 보시면 양평 같은 경우는 거기는 사실 투자처라기보다 그냥 지나치는 지역 그리고 그냥 전원주택지로만 단순히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여기도 이제 제2외곽순환 양평, 동양평 RC가 또 뚫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도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도시는 지금 서울과 매우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이미 좀 가격대가 좀 고평가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소액 투자자를 하는 데는 진입 좀 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도 지금은 토지 투자하기 좀 저평가된 지역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너무 좀 서울에서 가까운 곳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좀 한 1시간 거리 조금 벗어난다고 하면은 좀 더 수도권에서도 예를 들면 안성이나 양평 이런 조금 외곽으로 좀 넘어간다고 하시면은 좋은 지역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예타 면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어느 지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사실 예타 면제 뉴스가 한 3개월 전에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데요. 사실 예타 면제가 이제 여러 동네가 나왔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저평가된 지역, 예를 들면 새만금이나 당진이나 평택 같은 지역을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특히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주도까지 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사실 사드 영향으로 중국인들이 좀 막히면서 좀 부동산 경기 시장, 특히 토지 시장이 많이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지금 분할법도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거래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예타 면제로 여기에 여러 가지 호재를 좀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수처리 종말장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지금은 건축하기 좀 곤란한 땅이 앞으로 이런 종말 처리장 규제로 완화 조치로 인해서 좀 많이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새만금의 경우는 오랜 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요. 예타 조사 면제가 갖는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새만금은 벌써 20년이 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흐지부지 됐다가 최근에 예타 면제로 군산 공항을 좀 더 키워가지고 약 한 9천억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2023년에 세계 잼버리 대회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한 3, 4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교통망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다져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최근에 며칠 전에 또 새만금 뉴스가 떴는데요. 앞으로도 새만금 공사한다는 뉴스는 앞으로 많이 좀 소식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새만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당진 지역은 어떻습니까? 당진도 사실 현대철이 10년 전에 들어오면서 지금 군에서 시승격이 됐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당진을 현대제철이 이끌었다고 하면은 좀 더 외곽으로 가시면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에 아주
더 현대제철보다 더 큰 성무국가산업단지도 사실 10년 전부터 새만금처럼 매립 사업으로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자체 사업이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LH로 이관되면서 국책 사업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최근에 LG화학이나 그동안 이제 기업 입주를 못 시켰는데 당진 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 활동을 하시면서 좀 기업 유치에 신경 쓰고 있는데요. 지금은 분양률이 한 20%, 30%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좀 속도가 좀 빨라짐으로 인해서 한 절반 정도 찬다고 하면은 당진도 좀 더 예타 면제 지역 중에 하나, 눈여겨볼 지역 중에 하나고요. 또 성무국가산업단지와 더불어 하나 더 당진에 눈여겨볼 곳이 바로 합덕역 서해안 복선전철입니다. 바로 합덕역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될 예정인데요. 그 합덕역에서 이제 그 평택의 안중역 그리고 화성역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게 이제 신안산선까지 연결되면 이제 서울까지 당진에서 서울까지 연결될 예정이고 그리고 자체 노선으로 합덕에서 이제 성문역까지 인입철도가 이제 9천억 정도의 예산을 예타면제 지역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도 조만간 공사가 들어가면은 당진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주 지역의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사실 제주도가 지금까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규제가 워낙 많습니다. 도로가 있다고 해서 도로 대부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제주도만큼은 상하수도가 이게 조금 끌어당기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원천 봉쇄를 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집을 질 수는 있어도 하수 정말 그게 하수도가 못 들어오면 이제 상업시설, 예를 들면 카페나 이런 음식점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예타 면제 중에 이제 이런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이제 조 단위로 풀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상하수도를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단조주택지밖에 이제 건축이 안 된 거를 앞으로는 상업시설, 카페나 음식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이제 건축 완화를 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의 토지 시장도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규제 때문에 묶여져 있었지만 앞으로 좀 더 제주도에 많은 또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토지 투자를 위해 눈여겨봐야 할 예타 면제 사업지에 대해서 전운규 대박당꾼 부동산 연구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건설사 3곳이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지역은 3기 신도시 발표로 청약시장에 불안 요소가 있지만 GTX 등의 굵직한 교통 호재도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유민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호수공원 일대. 건설사 3곳이 같은 날 모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대방건설은 파주 운정신도시 대방루볼랜드를 분양합니다. 총 11개 동 820가구가 들어서고 분양가는 3곳 중 가장 낮게 책정됐습니다. 이제 GTX 역세권으로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단지 옆에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등. 대우건설은 운정신도시 파크푸르지오 710가구. 중흥건설은 운정중흥 S클래스 1,200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3사가 총 2,800여 가구를 짓는데 운정신도시에서 12년 만에 이뤄진 동시 분양입니다. 단지 3곳 모두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해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등 여러 변수에도 건설사들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운정상지구는 이 일대 마지막 개발지구로 오는 2023년 신설 예정인 GTX A 노선 운정역이 가깝고 대규모 수변공원도 조성됩니다. 운정 3지구는요. 서울까지 20분에 접근이 가능한 GTX A 노선 운정역이 위치해 있는 등 운정 신도시 내에서도 입지가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건설사들이 개별 분양보다 동시 분양으로 판을 키운 덕에 주목받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들 단지의 분양 성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장애와 재활, 당사자들에게는 아주 절박한 문제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돕는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체험해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려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최용준 씨가 문 앞으로 다가가자 렌즈가 얼굴을 따라 움직이더니 문이 열립니다.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로봇이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고 문을 열어준 겁니다. 이 얼굴 인식 보안 로봇을 개발한 5GT에 따르면 사용자의 얼굴에서 약 4만여 개의 특징을 추출해 일란성 쌍둥이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저보다도 좀 더 중증장애인 경소분들이 계세요. 저는 손가락을 좀 쓰지만 못 쓰신 분들은 눌렀을 때 이게 잘 안 눌러지니까 매번 힘들어하시고 편함이 있었는데 앞에서 얼굴 보면은 자동적으로 저를 인식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문을 열 수가 있어서 좀 되게 편하고. 시각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신이 탈 버스에 번호를 입력해 놓으면 버스가 왔을 때 소리로 알려주고 장애인들의 승하차를 버스 기사에게도 알려 장애인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승하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침대 위의 움직임을 센서가 감지하고 낙상의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제품부터 휠체어 사용을 편하게 하는 제품까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복지와 재활을 위한 제품들도 전시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2019 홈케어 재활복지 전시회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스마트 홈케어를 주제로 72개 업체들이 참여해 재활과 복지 연구 그리고 관련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내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자전거용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5년 뒤에는 글로벌 출하 대수가 10억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B3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 자전거용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는 작년 4억 8,300만 셀에서 내년 7억 400만 셀로 2년 만에 46%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B3는 오는 2024년 10억 4,700만 셀에 달하며 10억 셀을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전거용 배터리 시장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며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삼성 SDI가 글로벌 점유율 44%로 1위를 차지했고 LG화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전기 자전거 가격이 하락하고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관련 법규 개정으로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자전거용 배터리 시장도 동방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시급제 사업장에서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든 주는 사람이든 정확한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요.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 같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기획한 핀테크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월급날이 오기 전이라도 내가 일한 만큼의 돈을 선지급받는 월급 가불 서비스까지 연내 도입한다는 계획이라는데요. 엠마우스가 구현하고자 하는 페이워치 서비스에 대해 BGN CEO로 알아봅니다. 아르바이트생 김동윤 씨는 스마트폰 앱으로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일한 시간을 매일 초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 엠마우스가 지난달부터 무료로 서비스 중인 알바워치 앱을 통해서인데요. 터치 한 번으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은 물론 출장 근로 시에도 근로시간을 매일 기록하고 보관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쉽게 하고 또 정확한 출근, 퇴근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어서 제가 알바비 받는 거나 입금, 급여 관련돼서 너무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비밀번호나 QR코드 또는 지문 등으로 출퇴근을 인증하면 이 정보를 암호화해 근로자와 고용주의 서버에 분산 저장되도록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엠마우스의 최천욱 대표는 최근 늘어나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 시간을 공정하게 측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근무 시간에 대한 인증을 GPS나 블록체인까지 연결을 하면 공증받은 효과까지 있어서 위변조도 불가능하고
엠마우스는 현재 서비스에 월급 가불 기능을 더해 올 12월 페이워치 서비스를 최종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월급 가불 기능이란 근로자가 월급날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열흘이면 열흘, 3주면 3주, 일한 시간만큼의 돈을 근로자가 미리 저금리에 선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 대표는 소액급전이 필요한 일이 많은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 부채 규모가 지난해 87조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활고를 개선하는 데 핀테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엔 정말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매일매일 돈이 필요한데 정말 엄청난 금리의 카드론 서비스나 현금 서비스, 사채 같은 걸 쓰거든요. 하지만 이런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생활에 저금리의 대출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소액 체당금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 시행되는데요. 페이워치를 통해 자신의 노동 채권을 쉽게 입증하면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더라도 구제받기 편리해진다는 설명입니다. 혁신 핀테크 기업 엠마우스의 고민이 시급제 알바생 또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